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공격적인 본능을 깨워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수동적으로 시장이 임할 때가 아니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라는 것을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했고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경제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의 추세보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이전 추세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현재 2.6%포인트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더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GDP가 연평균 3% 성장하고 있는 수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한 2년 동안 금리가 5.5%로 빠르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체력적으로 버티는 걸 넘어서서 우리 빠르게 그 이전보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소비, 생산성, 기업 활동, 센티멘트 전부 좋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 보라 색깔 선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 그 기준점을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 거의 그 기준점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이고요. 우리 대학교 때 수학 분석 배웠죠. 그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스트렝스, 그 강점 차원에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강점이 될 만한 요인들이 뭔지. 첫 번째는 총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4.8%였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은 5.1% 총소득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5.1%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두 번째는 이게 반등이라기보다는 그가 더 강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소득 성장이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소득 성장률이 높아지면 좋은 게 뭐냐면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미국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높아져야지만이 경제가 탄탄해지거든요. 그 근간이 소득이라서 이 소득 성장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줘야지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강한 경제 상황을 뒷받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임금은 높아지는데 고용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성장률이 월 평균 15만에서 17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팬데믹 이전보다 강하기 때문에 총 소득의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임금 상승에 의해서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인플레 측면에서도 지금 에너지랑 식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페드가 연간 목표치로 세운 2%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임금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임금 성장이 이뤄지고,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은 개인 입장에서도 코스트가 낮아지게 되는 거라서 실질 소득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 보면 24년 2분기에 815%였었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 755%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755%가 됐는데, 이렇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주택시장이랑 주식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소득 성장률이 예전처럼 다시 늘어날 확률이 높고요. 왜냐면 개인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 자산들을 정리함으로써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거의 50% 이상 올랐으니까, 특히 미국인들은 주식을 다 하거든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퇴직연금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주식시장이 오르면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벌어지는 그 AI 붐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지난 6분기 동안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반짝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평균 1.6%였는데 지금 2.6%가 오르고 있어서 역사적 평균치보다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고 고용률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면 자르지 않겠죠. 그리고 더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높아진 기업가 정신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생산성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올해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약점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재 경제에서 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뭔지. 첫 번째는 높아진 국채금리인데 지금 장기채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4.8% 넘게까지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좀 떨어져서 4.6% 정도인데 이 안정적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위험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한 5%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국채라는 게 굉장히 안전한 자산인데 국채에 투자하는데 5%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주식시장에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프리미엄이 5% 이상은 넘어가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위험해지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로 지금 경제 측면에서 약점인 상황이고요.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재평가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아까도 보셨지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증가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공격 투자로 이어지게 됐고,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서 자산 규모가 늘어나게 됐어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니 국채금리가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금리랑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30년물에 대한 국채 수익률이 7%에 가깝게 오르고 있어서 주택 매매 시장에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금리가 막 6%, 7%대까지 올라가니까 주택시장이 완전히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30%, 20% 조정받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부진을 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착공률보다 준공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갭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보시면 준공률이 착공률보다 25% 높은 수준인데 이게 지금 역사상 최대치거든요.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이 새롭게 어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를 짓지 않고 기존 주택만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어지게 되고 임대료는 더 높아지게 되고 가처분 소득은 늘어났는데 임대료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소득 그러니까 떨어지게 돼서 삶이 팍팍해지고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주택시장이 많이 부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회 측면에서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페드가 완화를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고요. 완화 추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준의 목표치 2%를 초과하는 그 초과 인플레이션은 주가랑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라고 하면 뭐 임대료가 되겠죠. 근데 다행인 점은 올해 그 주택가격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아까 그 약점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부진이 있었지만 그렇게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페드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임금 상승이 강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이라서 인플레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아니고,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도 평범하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면 더 상승하게 되고 하락할 거라고 기대하면 더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평범한 수준이고요.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도 2%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에 가깝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세안 연장이 불투명할 것 같은 거가 기회로 보이는데, 2017년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되면서 감세안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추진했을 당시에도 하원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 법안 작성하는 데까지만 1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논의하고 발효하는 데까지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지금 기존 감세안도 내년에 만기가 되는데 이걸 연장할 수 있는지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규 감세안도 사실 되게 오래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역대 세 번째로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감세안도 추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현재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 1.2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입 중인데, 감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왜 감세를 기회 측면에서 봤냐면, 감세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과거 자료를 보면 이 2016년부터 19년에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도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오히려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급증을 했고요. 그 16년부터 19년이 감세한 기간이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되면서 감세한 추진하고, 근데 그때 기간에 기업이익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 수준은 GDP의 7.2%에서 7.6%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니까 겨우 0.4%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국 GDP라는 거는 그 엄청납니다. 그 액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기업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니까 주가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도 감세안이 추진이 될 거고, 그거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다.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회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위협이 될 만한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세인데, 근데 이 관세는 수정이 이뤄질 확률이 높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 관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이미. 특히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정을 할 겁니다. 보시면 과거에 관세가 무역 적자를 크게 유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과거를 답습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강달러 관련해서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데를 보면은 수출이 증가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았거든요. 강달러였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 파란색이 최근인데, 최근에 수출 증가한 거랑 참 대조적이죠. 수입주도 성장이 이뤄져서 국내 제조업에 타격이 가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미국 제조업 살리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준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강달러를 무조건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협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이 강달러가 기업 이익에도 악영향을 주거든요. S&P 500 그 표를 한번 보시면 S&P 500 매출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환리스크 노출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에서 보면 달러랑 기업 이익 간에는 관계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일수록 기업 이익이 악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서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주가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주식시장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상존하고, 보시면 약달러일 때 그 기업 이익과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강달러를 잡으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 계속 약달러를 주장을 했거든요. 약달러로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은 제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1부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 약점보다는 강점이, 위협보다는 기회가 더 클 예정입니다. 아까 그 위협 측면에 있던 것들 다 제거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들 공격적인 본능이 좀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차, 그냥 수많은 유튜버 중 한 명의 의견이 그랬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